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24년 중반 집값이 바닥 찍었다,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뉴스도 많이 들리고, 아니다, 아직도 하락장이다, 이 하락장 뭐 폭락 올 수도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부동산 전문가 또 현업에서 많은 실사를 하고 계시는 전문가 초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앨리스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임장의 여왕, 네. 임장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가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장의 여왕으로 좀 유명해졌고요. 네. 10년 동안 제가 직접 발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대한민국 뭐 어디 얘기하면 아 거기요 이렇게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또 우리는 어떻게 내 집 마련 의사결정해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전 재산을 혹은 전 재산 그 이상을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더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요, 오늘부터 오를 집만 보인다. 오를 집. 예. 그럼 상승을 전망하시는 건지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어나가고 계십니까? 일단 뭐 상승, 하락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상승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런데 뭐 언제 상승하냐 정확히 맞추려 하면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네. 뭐 우리가 꼭지도 모르고 바닥도 모르는 건 지나고 봐야 아는 거고, 네. 제가 말하는 이 상승한다의 전제는 지금 서울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을 해서 정고점, 우리가 이전 상승장에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 아파트값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 정고점을 이미 다 돌파했다는 거죠. 가입단 21년 말 22년 초. 그렇죠. 그 당시에 전고점 이후에 조정이 되어 오다가 다시 회복됐다. 네, 서울 상급 1급지 같은 1급지 경우에 뭐 잠실, 반포 이런 그도 마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정고점에 도달했는데 이 정고점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네. 물건이 없다. 물건이 없다. 살만한 물건이 없다. 반포 같은 경우에 뭐 원베일리 엄청 좋은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건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세대수가 꽤 많은데 근데 물건이 없다. 살만한 물건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세가 너무 부족하다. 전세 공급난. 전세 공급난. 우리 네이버에서 지금 전세 엔터만 딱 쳐도 전부 다 전세 물건 없다, 가격 오른다, 53주째 상승한다, 이것만 쫙 뜨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급한 분들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맞물렸냐.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나왔잖아요. 할 수 있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생겨서 그게 이제 4년 차 되면서 그게 이제 4년 뒤에 이제 4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2년 연장하신 분들이 이제 막 가야 돼요. 어딘가 이제 나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물리면서 전세가 지금 부족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공급이 이 서울은 더더욱이 2024, 25, 26, 27 공급이 거의 극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극 세 번 하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거든요. 심화. 근데 공급이란 것이 오늘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짓는다고 내일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봐서 저는 오른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이 거시경제의 하나의 일부에 해당되는 변수로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 하에 뭐 저도 24년 중반 이후에 뭐 24년은 보합장이다. 네, 상반기는 약보합장이고
하반기는 강보합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어서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고, 저도 제 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근데 뭐 그 단기적인 전망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값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고, 특히 그 견해에서는 상급지를 보니 지금 전고점 회복이고 또 전세 공급난 속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하반기에 전환되면서 또 집 가격은 조정됐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판매가와 전세가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니 내 집 마련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말씀이. 네,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본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일단은 사람들은 일반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못 사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런 바로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본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벌써 오른다 하면 마음이 급해요. 떨어진다 하면 무서워서 못 사고 또 오른다 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현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제가 다니다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래가 엄청 많이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네. 생각보다 바빠요. 네. 바쁜데 그 계약하는 건수 여쭤보면 대부분 다 실수요자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치화된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잠실 같은 건 다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내 집 아니면 실거주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압구정은 특수하게 뭐 100억짜리도 지금 110억에 거래가 되긴 했지만 특수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는 건 다 실수요자지 투기 수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바닥을 좀 찍었구나.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이제 좀 사도 마음이 좀 내가 설사 지금 사도 떨어지리라는 이런 거는 좀 불안함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전세 물량 걸어 갔는데 전세가 없어. 그런데 실제로 매매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내가 차라리 이 돈으로 조금 더 보태서 대출 등을 이용해서 내가 집을 산다면 싼 가격에 사서 앞으로도 아직 덜 오른 1급지 가는 건 사실 뭐 한정돼 있고 1급지 말고 그 주변 내지는 뭐 서울에서 좀 밖으로 외곽으로 아니면 수도권 이런 식으로 요 여파가 가서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을 에너지를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까봐 대신해서 제가 반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네. 우리 경인당과 토론합시다라는 네, 토론 네, 네. 채널이니까 아직 집값 비싼 거 아니냐. 어쨌든 지금 너무 집값 비싸다. 그래서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특히 네, 네. 서울시 아까 1급지 말씀하셨는데 그 1급지라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는 1급지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1급지라는 그 지역은 더더군다나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근데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황상 뭐 전쟁도 일어났고 지금 미국이 혼자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네. 금리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네. 뭐 제가 뭐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러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건축비에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건축비가 그 안에 모든 게 PF 대출 이자며 이런 여러 가지 건축 뭐 시멘트든 뭐든 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다 수입을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해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집을 선택할 때 눈높이가 점점 높아져요. 네. 왜냐면 내가 아파트를 좀 좋아 하고 사고 싶어 마음이 들려면 일단 조경도 좋아야 되고 가면 뭐 쫄쫄쫄쫄 물도 좀 흐르고 바닥 분수 넣고 뭐 티하우스 만들고 그래 조경 원하죠. 커뮤니티 네. 뭐 심지어 이제는 수영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모든 기본적으로 이제는 피트니스장 뭐 이런 골프 스크린컵 이런 기본 깔고 가고 우리는 뭐가 특화돼야 돼. 뭐 스카이브리지 넣어달라 뭐 넣어달라 카페 넣어달라 뭐 북스토어 다 원하죠. 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고 나가고 싶어해요. 미리 불러놓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안 기다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모든 안에 시스템
다 뭔가 편리화되기 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이잖아요. 네. 뭘 하나 시스템을 하려면 다 돈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기를 바라고 네. 집값이 싸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점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잘 짓고 좋은 걸 지으려면 너도 나도 경쟁이 붙으니까 뭐 저기는 저런데 우리도 완판을 시키려면 건설사 입장에서 우리도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이게 다 뭐에 녹아나요? 분양가에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져 있는 아파트 이런 로또 아파트들은 말고 일반적으로 분양하는데도 지방에 이제는 제가 건축비 그냥 34평 얘기하는 분양가 했을 때 적어도 4억 정도는 그냥 건설비가 4억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런 홍보비 다 포함했을 때는 이제는 지방마저도 최소 4억, 5억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면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지방,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위치, 그 다음에 입지 이런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등급이 매겨지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1급제는 강남이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교통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은 뭐 팔았고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상권, 일자리 다 갖고 있고 여기에 자연환경, 한강을 끼고 있고 이렇게 좋은 쾌적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금 강남 분들이 압구정 분들이 팔고 갈 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일단 비싸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순서 입지에 따라 가격이 이제 내려지다 보니 물론 저도 뭐 비쌉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그쪽이 그렇게 1군이 가주니 그 밑에 2군, 3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각 입지별로 가격이 차등을 두고 형성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비쌉니다. 물론 비싸죠. 그러나 사람들의 니즈가 그만큼 더 커졌고 그리고 우리가 돈의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불과 얼마 전에 짜장면값 한 그릇 얘기했듯이 예전에 집값을 생각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이런 여러 가지 그 돈의 가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질문에도 없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또 어쨌든 이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충실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토론을 추구하는 바가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각자의 어떤 입장과 바라보시는 뷰를 청해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된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를 집만 보인다라는 이 책의 저자로서 네. 특히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오를 집. 네, 오를 집만 보인다. 이거 디자인 되게 잘하셨네요. 근데 이 오를 집 어디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급지는 지금 상승 반전했고 또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 상승 반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KB 지표로 봐도 부동산원 지표로 봐도 마찬가지. 그러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한다면 그 오를 집은 어디입니까? 저는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호재는 네. 뉴라고 생각해요. 뉴. NEW. 네. 뉴.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새 거를 원해요. 네. 새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당장 새 거 분양권, 네. 그러니까 새 거가 될 것들이 이제 뭐 분양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장 지어진 입주가 되고 이제 준공이 나고 지금 입주한 이런 새 거나 신축한 지 한 5년 적어도 뭐 이제 뭐 좀 서울로 간다면 10년까지도 괜찮죠. 네. 이런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거가 될 것들이죠. 네. 새 거가 될 것들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이제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에 이제 집값이 비싸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의를 많이 갖는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싼데 어떻게 매수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입장에선 비싸죠.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제가 확인했더니 현금성 자산만, 다른 자산 말고, 부동산 자산 말고
현금성 자산만 100억 이상을 보유한 자가 27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가 2,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27만 명 같은 경우는 약 1%죠. 이미 현금성 자산을 100억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집을 어떻게 사느냐? 저도 못 사요. 100억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게 어쩌면 그 해당 공급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본다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부의 수준으로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 1,000억 이상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사람도 7,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말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뉴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건설사들의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실제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전망을 했을 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PF 부실이 가중되면 위기감이 있죠.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요인이에요. 또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못해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굳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상승 요인이냐 하방 요인이냐라고 한다면 악재니까 하방 요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 뉴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신규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오를 수는 있는 거예요.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오를 거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뉴를 원하는데 네. 이 뉴가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금 도심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도심 안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외곽으로 자꾸 내보내면 나는 그 외곽에 가 살고 싶지 않아. 네. 나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살고 싶은데 도심에는 이미 아파트가 있고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도심을 결국은 정비를 해서 새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새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아까 그런 뭐 건설사들의 인허가 착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 네. 집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새거가 생겼어. 그러면 이 새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이 상승의 요인을 받을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초기에 내지는 정말 요게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새거가 되기 위해서 얘가 태어나기까지는 뱃속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뉴에 집중하는 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뉴가 그만큼 부족하고 앞으로 뉴가 그 부족하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인해서 집값이 올랄 게 뻔하니 이제 제가 오를 집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분양권을 한다든지, 요즘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 분양권 줍줍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선착순 분양.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야장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밖에 텐트를 2박 3일부터 서서 사고, 줄 피라 그래서 줄 서는 사람, 알바를 줄을 세워놓고, 정말 현장에서 500만원 줄 피라고 합니다. 알바를, 내가 현업에 나는 걸 사고 싶어. 근데 못 사니까, 줄을 세워놓고 알바한테 돈을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줄피를 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까지 가면,
뭐 미분이 아니고 마피고 그냥 가서 그냥 뭐 1한 달, 2달에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런 시장이 되게 기회니까 요런 것들을 미리 선점하면 오를 집을 미리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런 견해를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 담아내셨네요. 예, 오를 특히- 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더군다나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문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책상 앞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장 다니시면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녹여내신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장 분위기를요. 네, 네. 현장 분위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앨리스 허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 중심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이제 상승반전 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장 분위기를 가지고 직감을 해본다면 정말 현장 분위기 속에서는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그 입지별로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새 것들이냐 아니면 뭐 좀 구축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금매들은 없어요. 금매가 없다. 예, 예. 금매라는 게 뭐냐면 정말 막 사정이 급해서 막 나오는 물건이 금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급한 물건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막 쌓여 있어야 네. 내가 뭘 사러 갔는데 뭐 다 널린 게 싼 거네 이러면 이게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정말 사러 갔더니 다르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가서 금매가 없네? 뭐 괜찮은 거 정말 싼 것들 제가 얘기하는 싼 것들은 물건이 좋은데 우리가 로얄동 로얄라인을 알아리라고 하는데 물건이 좋은데 싼 게 금매인 거지 뭐 안 좋은 물건이 싼 거는 사실 금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예, 상대평가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금매라는 건 좋은 물건이 정말 싸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없어요. 네. 이미 없다는 거 뭐예요? 이 21년 가을부터 사실 좀 부동산 냉각기가 시작됐어요. 냉각기가 시작돼서 그 전에 엄청 상승기를 맞았던 저도 이제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저도 열심히 2014년부터 제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2014년 되니까 지금 딱 10년이 됐거든요. 정말 시절이 좋았죠. 예, 뭐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저도 이제 자산이 좀 복리로 늘어나서 예전에는 정말 500,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집 한 채를 사서 2000만 원 벌어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2년, 4년, 6년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복리로 이제 집이 복리로 늘어나면서 이 투자금도 복리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저도 마지막 장에서 저도 물렸죠. 물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왜냐면 저도 사놨는데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예. 안 팔리고 또 뭐 뒤에 대출도 받아놨는데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심지어 내 집에 들어온 우리 세입자 분께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네. 왜냐면 가고 싶은 데가 다 널려 이제 그 전에는 전세가 없었는데 이제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니까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세입자까지 나가고 역전세가 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돈을 갖고 있으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좀 몇 개 갖고 있으면 이분도 나간다 저분도 나간다 그러면 제가 뭐 몇 억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큰일 났네. 야 이거 역전세 맞았는데 내가 내줄 돈도 없고 집을 내놨더니 집도 안 팔려. 막 이자는 올라. 근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점점점 집값을 다운시켜 내려놓겠죠. 이러면 사실 매물이 안 팔리면 또 떨어뜨리고 안 팔리면 또 떨어뜨리고 서로 피 튀기는 경쟁이 이제 누가 싸나를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못 버티는 사람은 이제 하나씩 경매에 넘어가죠. 그쵸? 뭐 은행에서 또 대출 이자 못 내면 또 은행에서 넣을 것이고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세입자가 넣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벌써 3년 차예요. 네. 21년 가을부터 그랬다고 치면 네. 22년, 23년, 24년 이제 3년 차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3년을 버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이런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저도 정말 실전에서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이니까 꼭지에서 뭐 이런 하락장을 맞으면서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살만해요. 그러세요? 살만하다는 건
정말 이 산을 많이 넘었어요. 네. 급한 거 다 해결하고 뭐 어떻게든 뭐 정말 뭐 해서 정말 싸게 팔고 손해 나고 팔고 어떻게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물을 넘어서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같은 이제 많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모든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현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 급한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제가 급해서 이제 물건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 이거 급한 거 사실 분이 있는데 파실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만히 있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오를 텐데 내가 지금 이제 급한 불을 껐는데 이걸 급하게 팔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면 다시 물건을 걷어들이죠. 네. 그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젠가 그런 표현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금매는 다주택자로부터 나온다. 맞아. 자가로부터 금매가 나오는 게 통상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주택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무언가는 처분해야 나머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매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매 물량이 소위 막 나올 때 집값이 조정되다가 금매 물량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네, 그림을 맞습니다.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는 오를 집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책에서 말씀하신 만큼 그 오를 집에 대한 그 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를 집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를 집은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 네. 왜냐면 현장만 다니다 보면 거기 안 돼. 거기 별로야. 저희가 욕세권이라고 합니다. 예, 욕세권. 네, 네. 욕을 많이 먹는 지역.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이제 많습니다. 만들어낸 단어인데, 아, 그러세요? 예.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예. 뭐 우리가 뭐 슬세권, 역세권, 뭐 학세권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 살고 있으면 더 그 지역 사람들을조차도 외면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거기 안 돼. 막 열악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열악하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열악한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제 새 곳들로, 지금 열악한 지역은 안 가죠. 예. 가면 저층 빌라에 이렇게 못 살고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그런 지역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열악하니까 정부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수요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인 거죠. 그렇죠. 재건축은 예. 다르죠. 재건축은 그렇죠. 열악하지 않은데 상품만 낡아서 상품만 갈아치우는 거고. 예, 저는 통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 지역,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현재로서는 좀 살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가치 상승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네네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시그널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지역은 오르지 않으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그 못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래된 구축 같은데 아무 호재가 없는 구축이 있잖아요. 한동안 이 이전 상승장에서 막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풍부한데 뭐라도 사고 싶은데 취득세 증가가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이하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은 뭐 100채를 사도 취득세가 1%래. 이러니까 그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사러 전국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불나방처럼 여기가 여기가 있대, 여기가 있대, 여기가 있대, 막 불나방처럼 가죠. 네. 그런데 그런 테마주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 이제 1군 진입, 2군 진입, 3군 진입이 있겠지만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야 뭐 사놓고 기다리면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팔고 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팔고 나가고 이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테마주로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대대손손 갖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이제 테마주들이 뭐냐면 이미 이제 키달이라고 해서 이제
층수가 네. 높고 용적률이 이미 너무 거의 뭐 200, 뭐 20, 30% 이상 되는 재건축이 연식이 오래됐다고 재건축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 호재도 없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면 지방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완전 붙어서 때로는 전세가가 더 높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고 전월세만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따라서 아무 호재나 그 어떤 이 입지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매매와 전세가에 그냥 갭만 보고 들어가서 사는 구축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는 투자했으면 좋겠다, 뭐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주신 겁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국에 계세요. 우리 20만 구독 그 파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볼리비아에서도 오셨었어요. 뭐 지리산에서도 오시고 땅끝마을 해남보다 더 밑에 어디라고 하셨고 뭐 부산 연산동님 부산에 계시고 춘천에서도 오시고 와. 리사킴 군산 뭐 전국에서 오세요. 근데 저도 이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제 수도권의 이 강보합으로의 전환은 예견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비수도권 부동산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처음에는 저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먼저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솔직히 서울도 1,000만 원 갭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광역시 소도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제가. 네. 왜냐면 이제 투자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분당 이하로 가지 마. 좀 억센 표현을 쓴다면 분당 이하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지방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물론 이해해요. 내가 돈이 많고 뭐 엄청난 그걸 있으면 다 서울동에 집중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좀 투자금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소액의 투자금으로 조금 오를 곳에 좀 미리 좀 선점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광역시에도 당연히 1급지가 있는 거고요. 중소도시에도 당연히 1급지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광역시에도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거고요. 새거가 될 것들이 많고요. 뭐 중소도시 가도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이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물론 거의 90% 이 산업의 영향을 받는 도시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좀 무너집니다. 왜냐면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뭐,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에는 파지 디스플레이가, 아니, 구미에 이제 거기 디스플레이, LG가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올라오면서, 이제 구미가 되게 이제 초토화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지방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기 살아야 되는 분들도 그 인구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인구수별로 그 도시에는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매해마다 그 지역별로도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1급지가 있을 것이고 2급지가 있을 거고 3급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방 안 돼 이런 그냥 객관화된 이런 논리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네. 지역별로 다 이거는 다르고 위치가 어디냐 입지냐 그럼 또 학군 좋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지방에. 대구 같은 경우 제구를 지방으로 말하면 좀 웃기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경신고라는 데가 있는데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요. 수성구 하면 우리가 막 오히려 수성구 가면 여기 왜 이리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학군 수요들인 것 있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도시들 당연히 오를 지역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투자 내지는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호재, 유가 될 것들 뭐 이런 뭐 개발 호재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집을 사셔도 손해나지 않을 거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임장의 여왕으로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 전국을 이제 누비면서 실전 투자 경험을 갖추신 현업 전문가로서 갖고 계신 그 의견을 좀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 드릴게요. 가장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자 걱정하시는 분들. 월급 절반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상승장 피크 때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하니까 가장 뭐 힘들다고 치면 가장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하다 보면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상승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승장의 문제는 이제 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맛을 제대로 된 이런 상승에 그걸 못 보고 끝에 이제 사서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 우울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오르고 내리고 사계절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 몇 년 하락이 뭐 평생 하락이고 평생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승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버티면 희망이 보여. 그래서 버티고자 하는 그 멘탈을 좀 강화시키면 괜찮은데 멘탈부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지. 내가 뭐 죽어야 되나? 막 맨날 눈물로 지새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안 팔리는데 나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제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괜찮아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2년 반 동안. 예. 제가 농담으로 한강도 2번 갔다 왔다고 말할 정도로 예. 정말 힘든 이자를 내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저는 그래서 막 정말 소액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어요. 1,000만 원으로. 예.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막 뭐 사실 가서 막 노동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현금이 매일매일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무인 아이스크림에서 장도 하고 제가 나름 뭐 갖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에어비앤비 현금을 만들고 뭐 제가 뭐 고시원도 하고 있지만 고시원도 해가지고 막 현금으로 만들고 이자를 내고 버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갖고 있는 물건을 일단 싸게 막 팔아요. 당장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남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제가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잃어도 지금은 조금 내가 싸게 팔고 손해를 봐도 괜찮아. 이걸 잘 넘기면 봄이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돈을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멘탈을 좀 강화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수업료를 내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겨내신 분들은 곧 저는 머지않아 상승장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돈을 벌면 이 모든 게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난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리고 이제 우울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임장을 가면 되죠.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임장을 갈 때 이렇게 지도를 직접 만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샀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A4 용지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풀로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이렇게 직접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나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일날 이렇게 가기 전에 지도를 다 만들어 내가 갈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시세가 얼마고 여기 입지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보고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고 분양권이 뭐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임장을 가니까 속속들이 그 지역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임장 습관화돼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장 가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잊어버려요. 괴로움을. 아, 그래요? 괴로움을 잊어버려요. 일을 열심히 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부동산 가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에 열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있으면 좀 긍정 마인드. 네. 예, 그런 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이 갑자기 자기 개발 채널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를 이제 자꾸 논하는 건데요. 대출 이자에 허덕이시는 분들도 힘든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주신 거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반전할 때 지금 만약에 매수 시점을 못 잡아서 무주택자로 남아 계신 분들, 이분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죠. 청약을 하셔야 네, 됩니다. 예. 고르지 마시고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을 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선당 후금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막 입지를 따지고 이 아파트 안 돼, 저 아파트 안 돼, 막 나는 저거 할 거야, 그거 기다려요. 네. 그러나 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아, 당첨 안 되니까 일단 넣어요. 넣고 나서 당첨되면 고민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청약 통장 좋은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아직은 어마어마해요. 네. 예. 뭐 지방으로 가면 좀 미분양이 낮고 있지만, 그래서 작은 돈이잖아요. 10%의 계약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하시고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청약 통장이 없거나 정말 가점이 났거나 계속 당첨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소형이라도 대출을 좀 받으셔서 신축 소형 아파트라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을 해야 사다리가 되고 계단이 올라가서 이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가성비를 따져서 대출을 좀 받으셔서 신축 소형 아파트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작하라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좀 걱정에 이런 반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 청약의 대상, 분양의 대상이 되는 데는 뭐 점수로 표현해 본다면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좀 빨리 움직여서 사실 투자 수익을 보기 어려운 뭐 작은 소형 평수의 어떤 집을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가능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라라는 말씀이실까요? 그 작은 소형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 투자 기회가 있는데 그 투자 기회 중에 이 분양이라는 것은 이제 점수 때문에 내 집 마련 최초 구매도 아니거나 뭐 최초 구매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여러 조건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움직여라라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아파트가 귀해지기 때문에 네. 신축이 제가 이 시대의 대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귀해지기 때문에 일단 새 아파트를 당장 가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네. 소액으로 내가 어쨌든 발을 얹으려면 가장 좋은 건 청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청약을 계속 넣어도 당첨이 안 되니까 기회비용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냥 무주택자로 살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은 이 뭐 10년 무주택자, 막 부모님 부모 봉양, 아이 셋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점수가 돼야 이제 당첨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올해까지는 아니면 뭐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내가 청약에 계속 넣어볼 거야. 계속 넣어도 뭐라도 당첨되면 다행이고 줍줍이라도 가보고 하면 다행인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내가 대출을 좀 이빠이 받아서라도 작은 거라도 좀 사시는 거죠. 왜냐면 대출 이자로 뭐 전월세를 사시는 것보다는 집을 사놓고 그것이 상승이 됐을 때 내가 이만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르기 전에 지금 쌀 때 그거를 사놓으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경험을 좀 여쭤볼게요. 뭐 워낙 뭐 10년여 동안 그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했고 실전 투자자셨고 그래서 어쩌면 하락한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절한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경험담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영업부 직장 생활을 18년 정도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뭔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제가 퇴사를 하고 아이는 3살. 그러니까 큰 아이가 7살, 작은 아이가 3살. 네. 근데 이제 모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동산에 붙여도 모르는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하든 내가 학원비라도 좀 벌어야겠다 싶어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 오른다 하면 그때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양도세 제로였어요. 그 1주택자, 2주택자 사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오른다 분위기가 막 나오니까 시작했으니까 제가 뭐 아는 적도 없고 부동산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막 누가 어디 가라더라. 어디 좋다더라.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산 것들이 2년 지나고 나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사놓고 2년이 딱 지나니까 안 팔려. 다른 건 팔리는데 얘는 왜 안 팔리지? 다른 건 올랐는데 얘는 왜 안 오르지? 봤더니 제가 아무 이제 입지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붙은 이런 것만 보고 가서 산 것들이 안 팔리고 막 한 2년만 있다 팔아야 되는데 막 6년을 가져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0만 원에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겪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는 실패를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지역을 선별하고 내가 다 다녀본 다음에 그 지역을 내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1군, 2군, 3군 여긴 투자금 얼마, 투자금 얼마 얘는 왜 여기는 갈 것이고 여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거를 다 선별한 다음에 지금 바닥이니까 내가 사야겠구나. 이거를 누가 너 여기 왜 샀어? 그러면 여기 이러이러이 여기 샀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좀 많이 해봤죠? 많이 해보고 막 잘못 사가지고 좀 속상도 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이제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건 집이야. 그런데 파는 건 내 맘대로 안 돼. 누가 사줘야 돼. 내 집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좀 터득을 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현업 투자자로서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이 인터뷰에 좀 많이 녹여내 주시는 것 같고 또 이 집필하신 책에도 많이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뭐 중간중간에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는 단어. 네. 부동산 투자 습관. 그러니까 이 책의 목차나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뭐가 뜹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습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좋다더라고 막 우르르 올라가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또 손 놓고. 네. 그런데 이게 흐름을 계속해서 타야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기가 어떤지 저기가 어떤지 여기가 가면 그 다음에 어디에 갈지 미리 예측해오고 미리 거기 가서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오는 골목에 선점을 하고 싸게 사야 내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남들 다 갈 때 같이 사면 그만큼 나는 그 빠질 때도 같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나는 한 채당 3천만 원 이상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철칙을 만들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못난이 사는 게 아니라 똘똘이 그 지역이 대장이 될 지역들, 새거가 될 것들 이런 거를 사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제가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 일주일에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임장 갈 거야. 그래서 계속 지도를 만들어 임장을 가니까 난 목요일에 임장 갈 거야. 수요일은 지도 만들고 사전 조사하고 목요일, 화요일은 매 분양하는 데이터를 봐요, 제가. 그걸 알면 그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분양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알고 경쟁률을 보면 인기가 많구나 인기가 없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일을 쭉 적어놓고 하루에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앉아요. 앉아서 그냥 무조건 그 시간에 앉기만 하면 해요. 근데 사람들 앉질 않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 습관을 일주일을 얘가 한 1년, 2년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를 매일 임장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 가면 여기가 좀 더 떨어지겠구나. 야 여기 지금 이제 오르겠구나. 여기 바닥이구나. 이런 게 알게 되고 이제 이거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하게 됐죠. 부동산 강의를 기초반부터 지역 분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작두를 타는 거죠. 그 지역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막 그냥 주주주주주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얘기 주주주주주 다 얘기하니까 듣는 분들이 저 여자는 저기 안 사는데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가 이걸 피부로 느껴봤잖아요. 10년을 하면서
이 방법만 사람들이 1년, 2년 습관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앨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제가 책에 그 데이터를 또 외봐야 되고 그 데이터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투자처를 찾고 어떻게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제가 그래서 10년의 노하우를 실전 사례로 다 여기다 녹아낸 거죠. 그렇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 습관을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쩌면 이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전 투자 경험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뭐 충분히 한번 추천해봐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낸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책은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전업주부가 됐는데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저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이제 해외에 뭐 한 두 달씩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고 이렇게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꼭 투자 뭐 투기 이런 게 아니라 좀 돈을 내가 왜 버냐. 좀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휴가대로 가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재테크는 하루 이틀 할 게 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수없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노후 대책 없이 자식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꾸준하게 1년에 그냥 한두 채씩 집을 사모은다. 좀 오르면 팔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이 이 부동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먹고 투기자, 투자자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애 둘 딸린 엄마고 아이들 교육에 되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 그 경제를 읽고 부동산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현장 경험에 기초한 여러 의견들 또 제안들 또 조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어떤 뷰를 갖는데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